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강예신입니다. 지난주부터 위크엔드 에디션으로 타이틀을 바꿔봤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뉴스는 북한 관련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입장은 바뀌고 있지만 오늘의 미국을 그동안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미국의 기본적인 북한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아마 북미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처음부터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부터 하고 난 직후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거의 3주일이 돼가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많은 주류 언론이나 대부분의 거의 모든 정치인들,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왔던 쪽으로 방향 내지는 궤도를 수정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이제 최근 뉴스로는 북한이 지금도 핵무기 연료를 생산 중이다. MBC 방송이 전한 겁니다. 물론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완전한 증거와 아주 작은 0.000mm까지 재서 재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에서 누군가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점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MBC 방송이 여러 지난번에 38 노스의 위성 사진을 다른 민간 업체에서 찍은 위성 사진을 38 노스의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 결과 영변 핵시설에서 여러 가지 새로 보강된 것도 있고 조금 다듬어진 것도 있더라 하는 내용의 이후에 나온 것이 지금도 이제 핵연료 생산을 하고 있고 오히려 늘리고 있다. 심지어는 여러 개의 비밀 사이트가 있다. 지금 알려진 것처럼 영변의 핵시설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핵시설이 있는데 미국의 정보국 CIA를 포함한 정보국의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MBC 방송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숨기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조엘 위트 같은 사람은 94년도에 북한과 핵협상을 했었던 사람이죠. 미국은 언제나 북한이 핵물질을 다루는 두 군데 시설이 있다고 믿어왔다. 이제 대규모 시설이 영변 말고 또 있다고 믿어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사이트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지도상에서 여기하고 가리키지는 못하지만 지금 새로운 핵무기 연료를 생산 중이고 늘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 이후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어떻게 하겠다고 합의문을 이제서야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려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며칠 전에 보도를 해드린 것처럼 인도의 외무장관 만나는 6월 6일의 스케줄을 취소를 하고 북한을 세 번째 방문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문 등등에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과거와 마찬가지에 하던 대로 한다 하고 이제 쉽게 넘길 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여러 가지 양보를 했죠. 심지어는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한국에 가서도 일본에 가서도 다 동맹 다지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지금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회담이 되고 있는데 이런 회담에 평화적으로 가는 길에 어떤 디딤돌이라고 할까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국방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알리지 않고 한미합동군사훈련, 해병대 훈련 같은 것을 중단한다고 할 때 해병대 훈련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한미합동훈련을 이제 중단한다고 할 때 국방부도 장관도 통보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북한에 관한 많은 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 같은 것들이 상당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정의용 실장이 청와대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그 북한에서 초대를 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나 만나겠다 김정은을 이렇게 얘기한 데까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여러 그 전문가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자체에는 북한 문제 전문가가 많지 않다고 봐집니다마는 물론 존 볼튼이라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은 아주 나중에 불과 몇 개월 전에 조인을 했고 굉장히 강성이고 그 전에 전문가들도 없었고 또 전문가가 있다 하더라도 전문가 얘기를 잘 들어오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여러 가지 뭐 화염과 분노, 선제 공격할 수도 있다는 전투적인 태세에서 평화적인 회담까지 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회담을 하고 보니까 이게 처음에 많은 그 미국의 정치인들 대부분의 언론들이 또 전문가가 지적을 했던 것처럼 북한이 그렇게 만만하게 핵무기를 미국이 원하는 식으로 쉽게 그 포기를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자체는 찬성을 하지만 준비를 하십시오. 북한은 이만저만한 국가니까 철저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사람들의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와서는 지난 며칠 사이에는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주한 그 미군 철군은 물론 아직 그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되지도 않았다고 했고 할 뜻도 없고 아직은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다.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그 다른 부분 그 한미 군사합동훈련을 북한이 뭔가를 하나 또 그 핵무기를 파기하는 과정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쪽에서 먼저 합동 군사훈련을 포기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천천히 회담을 준비하십시오 했었던 측에서는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반대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도발적이다. 또 뭐죠? 그 돈이 많이 든다 해서 일단 그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그 선거철이기 때문에 그 중간 선거가 이곳저곳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노스다코타를 가서 뭐 이 쉽게 처리될 문제가 아니고 아주 천천히 미국에서 이제 추수감사절 때 칠면조를 하루 종일 굽거든요. 준비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하루 종일입니다. 오븐에 넣어서만 뭐 8시간, 9시간 그렇게 굽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슬로우 쿡하는 것이 맛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다른 거잖아요. 한 번에 일괄 타결하고 다 그냥 뭐 핵무기를 포기하고 이럴 것처럼 했다가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거죠.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 행정부의 방향도 지금 양쪽입니다. 이렇게 뭐 천천히 또 칠면조를 구워야지 된다. 말을 바꿔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국, 일본, 다른 나라 그 어떤 관계자들을 만나면 북한에 또 압박은 해야지 된다. 이 평화적인 대화를 하는 동안이기 때문에 훈련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평화적인 대화를 하면서 또 압박은 또 계속 또 하겠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행정부에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이제 현실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의 말씀이 좀 정확한 것 같고요. 핵시설도 아무튼 그 보강한다는 얘기예요. 영변 그 핵시설도 어떠한 그 뭐 냉각 하우스도 뭐 새로 지어놨고 완성시켰고 새로 지어놨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그 지금 그러면서도 또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재건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게 지금 뭐 문정인 교수가 새로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조약은 뭐 휴지 조각에 불과하니까 그것보다 북한은 스타벅스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문정인 특보의 그런 그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뭐 여러 방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그 잡지 애틀란틱도 문정인 특보와 또 다른 이제 미국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올해 말에 예를 들어서 문정인 교수의 얘기대로 중국을 포함하든지 포함하지 않든지 종전을 선언하더라도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아니 어떻게 핵 포기를 다 하는 것을 완성하기 전에 종전 선언을 하느냐 이런 뭐 의구심 같은 것도 표현을 했지만 일단 그렇게 종전 선언을 하고 나도 평화 조약으로 가는 핵 양보라든가 정치적인 줄달리기는 굉장히 좀 그 팽팽해질 것이다 하는 지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북한에 투자를 해서 미국 돈이 거기에 들어가고 미국 사람들이 북한에 사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 미국 사람들이 북한에 사는데 어떻게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는가. 그게 이제 김정은 그 정권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국가적인 안보 담보라고 할까요? 그런 지적을 문정인 특보가 애틀란틱의 우리 프리드먼 기자와 인터뷰에서 했었다는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제적인 조약, 미국과 북한 사이의 조약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조약을 하기 전에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핵을 또 포기하는 것도 어리석어 보인다 하는 게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북한 문제 전문가요. 피터 헤이즈 씨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죠. 문정인 교수의 제안이 지금 세계에서 이 핵과 관련돼서 취해지고 있는 표준화적인 거지 굉장히 뭐 앞으로 더 나간 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그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이 한반도에 해주고 있는 핵 우상 같은 것도 모두 이제 빼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한반도의 핵 우상의 경우는 꼭 한반도 안에 그것을 항상 설치하지 않더라도 밖에서도 어떤 그 롱 디스턴스 그 컨트롤 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도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피터 헤이즈 같은 사람은 과거에 본인이 북한을 방문했었을 때 요즘 이제 그 김영철과 마이크 폼페오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김영철이 그때부터 북한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점이 이제 미국 전문가를 만나서 하는 얘기니까 미국과도 때가 오면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정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안보 파트너로 포용을 하고 그렇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북한도 이제 그 중국 대신 미국을 택한다. 뭐 이런 케이스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그 시나리오인 것이지 그다지 그 쉽지는 않는 것이 지정학적으로 미국보다는 중국이 가깝고 앞으로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중국이 북한의 모든 무역 거래량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는 하지만 미국이 문정인 교수의 말처럼 북한에 뭐 스타벅스도 놓고 또 뭐 맥도널드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 뭐 여러 가지 노골적으로 얘기도 했잖아요. 뭐 콘도도 짓고 그 아름다운 비치에 뭐 호텔도 짓고 한다는 트럼프 타워가 평양이나 원산에 지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기본 안에 합의가 됐다고 할 때 이번에도 봤지만 중국이 또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가 그 사이에서 북한의 경우는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BBC 방송에서 어떤 커리컬처 같은 것을 그려놓은 것이 있는데 김정은이 양쪽에 그 일본의 아주 유명한 무슨 꼭두각시 인형 놀이 하는 것처럼 양쪽의 인형을 들고 실로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당겼다 놨다 하면서 팽팽하게 유지하도록. 그게 이제 김정은이 미국과 중국 카드를 가지고 미국이 북한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실제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쫙 당겨서 김정은과 얘기를 하고 멘토로서 무슨 얘기도 해주고 하면은 또 김정은의 태도가 약간 좀 바뀌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자본과 사람이 북한에 들어가서 중국과 그 북한과의 오랜 그 뭐 한국전 그 이전부터의 여러 가지 특히 이제 한국전 이후에 그 수십 년 동안의 관계를 깨고 북한이 미국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지정학적으로나 그 무역 거래량으로나 보나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는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미국에서는 아직 그렇게 지정학적으로 쉽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을 재건하는 데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저렇게 조임을 받는 것은 결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제재 때문이었는데 그렇게 될 때 630억 달러는 있어야지 기간 산업, 공항, 항구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한국이 단기간으로 도우면 한국에는 뭐 예를 들어 1년 안에 116억 달러를 한국이 지원을 한다고 할 때 경제적으로 한국이 당장 이득을 보는 것은 0.07%에 해당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정신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네. 미국에서도 증권시장에서 가장 나쁜 그 악재가 불안정함이거든요. 예측 불가능이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전쟁 위험성이 없어진다. 뭐 여러 가지 미국도 투자를 한다고 하고 뭐 좀 잘해보자고 하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아예 그 줄이거나 없애버리거나 하고 이럴 때 긴장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긴장이 실제로 이제 전쟁은 아닌 것 같네. 당분간이라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코스피의 가치가 조금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아주 좋은 청사진으로서는 북한 사람들의 그 북한의 GDP가 뭐 한국의 뭐 66% 정도 되는 것 이것도 이제 세월이 많이 걸리겠죠.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요즘에는 이번 주에는 한 번도 김정은 위원장과 케미스트리가 잘 맞는다던가 똑똑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유머 감각이 좋고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좀 주목이 됩니다. 현실을 이제 인식을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너는 도대체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넌 미국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미국 입장에서 얘기를 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좋게 뉴스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그 댓글을 통해서 그 지적을 하셨던 분들이 많고, 그때마다 제가 현실을 그 보도를 하려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애쓰는 게 저의 목표이고 또 제가 해야지 되는 의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의 미국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나기 전부터 계속 그 해왔었던 것이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주류 언론과 정치인과 북한 전문가들이 봐왔던 점이다. 그것도 북한과 전쟁을 하자고 하는 측이 아니라 북한과 이런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지 된다 하는 쪽에서 끊임없이 해왔었고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고는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은 너무 많이 칭찬을 할 때도 대화를 해야지 된다고 얘기하던 사람들은 저건 너무 심하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현실 파악을 하면서 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들어서 김정은에 대해서 한마디도 칭찬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아버지 날이 6월 14일이었거든요. 아버지 날에 북한의 뭐 그 아주 그 very 그 직접적인 전화번호도 줬다고 하고 아버지 날에 김정은 위원장과 통화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더니 그 통화를 한 것인지 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변화하는 마음을 좀 보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완전히 그 북한에 대해서 이게 내가 중간 선거에서 잘 활용하기 힘들어질 만큼의 상황이 만약에 나온다 할 때 그때 이제 다시 긴장할 수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뭔가 실망을 하고 현실과 다르네라는 그런 파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 바보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켜봐야지 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최소한 그 북한을 방문하고 가져오는 것을 봐야지 되겠죠. 그리고 한국 뉴스에 관해서는 지금 그 김종필 전 그 국무총리고 미국에서는 스파이 마스터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한국에서 이제 지금은 국정원장이지만 그 전에는 뭐였죠?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안기부장이요. 안기부장을 했고 안기부장을 할 당시에
김대중 그 전 대통령 정말 그 뭐 바다에 빠져서 숨질 뻔했어요. 수장될 뻔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가 직접적으로 지시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풀리고 있지 않지만 그가 이제 그 안기부장일 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총리를 했고 박정희 대통령 아래서 그리고는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었고 여러 가지 서로 뭐 당을 만들어서 합당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는 김대중 대통령이 됐을 때 또 한 번 23년의 세월이 흐리고 나서 이제 총리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만든 그 당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이 김대중 내각의 장관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무슨 훈장을 주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인 심정은 왜냐하면 뭐 안기부장하고 할 때 완전히 그 박정희 대통령과의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민주 세력이 고문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무슨 뭐 사형 선고를 받는다던가 그 영욕의 세월의 설계사이기 때문에 훈장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나 또 이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반대 그 태극기 부대까지 함께 가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또 김종필 그 전 총리에 대한 역사적인 판단을 양쪽으로 해야지 된다 하는 것도 가져가야지 되고 해서 훈장은 주고 조문은 안 하고 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훈장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한국사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그 큰 그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큰 길에 뭐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다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그 한일 그 비밀 수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돈 조금 받고 그 이제 한국과 그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하고 한 것도 이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그 가장 큰 기억 가운데 하나고요. 그 부분도 찬성과 반대가 많지만 본인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때는 우리는 돈이 필요했다. 그 돈으로 길도 닦고 경제 기반을 닦았다 하고 그 돈은 너무 그렇게 해서 그런 일본과 국교를 손을 잡기는 너무 작은 돈이었어. 그리고 그런 형태로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위안부라든가 모든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관해서는 가장 그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이 독일과의 축구에서 2대 0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 그 정도의 드라마를 안고는 지금 뭐 손흥민의 쐐기골이 뭐 피파에서 뭐로 정했다, 뭐 ESPN도 어떻게 정했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골키퍼 물론 잘했고요. 아무튼 그 얘기를 미국에서는 이틀째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는데 이틀째에는 한국 사람들의 자부심과 특히 이제 한국의 축구가 이렇게 많이 젊고 또 그 미래가 있네. 그리고 멕시코가 얼마나 고마워했던가. 독일이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것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큰 뉴스였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를 어떻게 하라는 그런 규정이라든가 안이 없이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위헌이다 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죠. 이것 역시 미국에서도 보도를 할 때 문재인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전합니다. 19,300명 이상이 1953년 휴전 이후에 양심적인 병역 거부로 감옥에 갇혔답니다. 3년 수감형이라죠. 현재도 뭐 214명이 있고 950명이 재판 중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를 하고 있던데 그래서 일부는 뭐 캐나다라든가 아니면 프랑스 같은 나라로 뭐 난민 신청을 해서 망명을 가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뭐 2004년, 2011년에도 뭐 하급 법원에서 여러 가지 뭐 판결이 있고는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이 양심적인 그 병역 거부에 대해서 뭐 인권 변호사잖아요. 이 행정부가 그런 것을 인정을 해야지 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부가 마음대로 못하죠. 국민 정서가 있어야지 되는데 2011년부터 국민 정서가 양심적인 그 병역 거부를 그 허용하는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올해 말까지 마련을 하려고 했다면서요. 국방부
이미 뭐 국방장관도 뭔가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특히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저널도 기사 뒷부분에 가면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잠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여호와의 증인을 처음부터 중간 끝에 쭉 그 얘기를 해서 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가둬놓고 어떤 경우에 굶기고 물고문도 하고 전화박수보다 더 작은 곳에 가둬놓고 잠도 안 재우고 했었다는 얘기요. 75년부터 85년 사이에는 5명의 여호와의 증인 사람이 이 병역 거부와 관련해서 고문당하다가 숨졌다 하는 얘기까지 미국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기독교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다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을 감았고 또 그 한국이 북한과 테크니컬리 아직도 뭐 전쟁 중이고 휴전이니까요. 그러니까 군복무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그것은 용서할 수가 없어. 왜 이 나라에 왜 살아? 하는 분위기도 많았다는 것. 그러나 그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이번 주에 미국에서 많은 그 언론들이 보도한 한국의 분위기였습니다. 미국의 내용을 좀 전해드리자면요. 미국에서는 지금 이민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이민자, 특히 이제 그 서류 미비자, 불법 체류자, 또 그 난민 신청 등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경을 넘어오는 남미, 중미에서 미국으로 못 살겠다 하고 넘어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나라의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상황이 미국으로 인해서 그렇게 척박해진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이 한국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은 조정을 했잖아요. 정권을 이 정권으로 저 정권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남미, 중미에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CIA가 계획을 세우고 누구를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누구를 올려놓고 쿠데타라 할지라도 지지를 하고 뭐 등등의 많은 일들을 해서 그 나라의 정권이나 사회적인 상황, 돈이 완전히 그 메마른 사막처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일부 그 무슨 뭐 마약밖에 팔 수가 없고 해서 이제 그 다 갱이나 마약이 아니면 뭐 입에 풀칠도 못하고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이렇게는 못 살겠네 하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멕시코도 만만치 않지만 더 나은 멕시코로 올라온다든가 멕시코로 올라와서 멕시코 북쪽인 미국으로 와서 난민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과거 그 민주당 정부보다는 공화당 정부가 빡빡하고 특히 트럼프 정부는 뭐 이민자를 포함해서예요. 유색 인종들이 백인 당신들의 일자리를 가져가고 있잖아. 당신들 일자리들이 색깔이 지금 뭐 누리튀튀해지고 있잖아. 그 아주 예쁜 하얀색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이 그래서 결국은 그 여러 가지 이민에 대해서도 좀 빡빡하게 굴고 난민도 뭐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것도 물론이고 심지어 오죽하면은 유엔사나 이런 그 이주 기구의 그 수장을 그 사마리탄 펄스의 복음주의 그 구호재단의 두 번째 그 헤드인 그런 무슬림은 너무 나쁜 종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을 유엔 수장에 거기에 지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똑 떨어졌잖아요. 포르투갈의 뭐 사회당 출신이 어제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구가 50년대 초에 생긴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서 떨어진 게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70년 만에 처음인 건데 그 정도로 세계 유엔사나 국제기구의 모든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기구에 무슬림은 나쁜 종교야. 그리고 기독교만 보호를 해야지 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을 후보로 낸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 행정부의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경제 같은 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다 잘했다기보다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그 다음 달부터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도 좋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 전에 행정부가 해놨던 일도 있는 것이고 그 전에 행정부가 잘 못했던 것을 또 트럼프 행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나준 것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만나서 평화로 가자고 풀어보는 이런 자체를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지율 가운데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잘했다라고 하는 것에 북한과의 대화로 둡니다. 그러나 그런 잘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 그리고 저 사람의 얼굴 색깔이 하얗냐 노라냐 뭐 까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트럼프 행정부는 점수가 역대 행정부 가운데서 제일 낮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백인 우월주의적인 정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KKK단이 싫다고 시위하는 사람들만큼 좋은 사람들이 있고, KKK가 싫다고 시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쁜 사람이 많다고 동격으로 취급을 한 행정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굉장히 나쁘죠. 그래서 이민에 대한 어린아이들을 가족을 분리시킨 이 자체도 결국은 유색인종에 대한 것과 이민자에 대한 것을 이제 실현하는, 이민자들이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거야. 그래서 당신들이 나보러 그런 것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하라고 하고 투표를 했잖아. 이게 지금 대통령의 마음속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민을 옥죄고 가족들을 분리해 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하면서 그 가족들을 분리하는데 이민 관세국의 경찰이 가서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추방군이다, 그 이민 관세국을 없애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에 이민 관세국을 없앤다는 것은 그럴 확률은 0%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행정부의 정책이 싫다면서 뭐 국토안보부가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요. 국토안보부 장관이 어디 나가서 밥 먹으면 가서 시위하고 나가라고 하고, 백악관의 비서실장이 아니라 대변인 세라 허카비가 또 이제 가서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나가라고 하고, 왜냐하면 대통령의 이 같은 정책 또 여러 가지 그 정책에 대해서 세라 허카비가 때로는 거짓말도 하면서 기자들에게 뭐 삿대질도 하면서 백악관의 그 브리핑룸에서 완전히 그 대통령의 그 거짓을 또 다른 거짓으로 보호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그러나 또 대통령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는 또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내 말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또 대통령이 말하니까 그게 거짓말이겠어 하고 믿기도 하고 해서 그 식당에 가서 시위하고 계란 던지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미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는 적어도 그 지도층에서 뭔가를 이런 일이 있을 때 정중하게 또 그 때로는 뭐 우아함을 가장이라도 하면서도 좀 좋게 해야지 된다라고 했는데, 이 행정부는 대통령이고 비서실장이고 백악관 대변인이고 뭐 어떤 그 유색인종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를 않는가, 아니면 그 기자들에게 너 왜 그런 흑심을 품고 하는지 알아라고 하질 않는가, 페이크 뉴스라고 하질 않는가.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보통 때 친구들이랑 하는 말과 똑같지 않아, 솔직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완전히 너무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러한 거칠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과 언론에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그 사설에서는 아무리 세라 허카비가 마음에 들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밥을 먹으러 왔는데 나가라고 하고 쫓아내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모든 그 정치를 칼을 갖고 아무데나 들쑤시고 또 말의 칼로서 들쑤시는데, 그럼 이쪽에서만 그것도 또 참고 우아하게 하느냐? 그것은 상대의 악함을 키워주는 것밖에 안 된다. 어떻게 칼싸움 하는데 가든 파튼식으로 그것을 대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이런 그 지적이 조금 그 힘을 얻고 가는 것 같다 하는 그 분위기도 느껴지고요. 왜냐하면 이런 이민에 대해서
이제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백인 여성 의원인 그 막심 월터스라는 의원이 하원 의원이 좀 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차라리 시위를 해야지 된다.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그 의견을 표출을 해야지 된다. 약한 사람들이 가장 세상에서 힘이 있는 대통령이 일일이 심지어는 공화당 의원조차 본인을 싫어하는 의원은 선거 전날 전혀 정치 경험이 없는 공화당의 다른 예비선거 후보를 지지하라면서 트위터에서 그 의원을 그 비난을 하고 하는데 그런 대통령에게 힘없는 사람들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이 같은 시위밖에 없다 하고 가는 곳마다 시위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맥심 그 워터스 의원이. 그랬더니 대통령이 참 IQ가 낮아도 너무 IQ가 낮은 사람이야. 맥심 워터스는. 이렇게 트윗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침 또 맥심 워터스 의원이 흑인 여성인 겁니다. 백인들이 흑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 그 대통령이 현재 연방 그 하원 의원을 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일은 전무했고 후무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악을 키우기 위해서는 함께 대적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굉장히 많았고 반대의 지적도 있었는데 대통령이 남을 비난하는 말이나 트윗을 할수록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좋다고 박수를 치고 대통령이 비난하는 사람을 함께 비난을 합니다. 특별검사라든가 아니면 기자라든가.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그 지지 기반 사이에서는 또 그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해서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뭐 떨어질 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지지 기반만 갖고는 재선되기까지는 힘들어요. 스윙 보터를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아직은 그 때가 아니다 해서 그런지 대통령이 그 부분까지 고려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이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선거 기금 모금을 하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너무 파워풀하다. 과거에도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두려움을 막 그 퍼뜨려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폭군이라고 얘기를 그 하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직후인가요? 그 이전이었던가요? 직후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티란이라는 책도 이 오늘의 미국 난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그 두려움의 정치를 하죠. 제가 내 거 뺏어가고 그리고 쟤 때문에 아마 당신이 더러워질 거야. 못 살게 될지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미움의 대상을 만드는 거죠. 그게 정치에서 너무 파워풀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 쉽기도 해요. 선동 정치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 지적을 하는 것이 굉장히 그 파워풀한 거 두려움 이런 거 제가 나를 죽이고 말 거야 하는 그게 굉장히 파워풀해서 그러면 내가 안 죽으려면 이 사람 옆에 붙어야지 돼 그런 거요. 그게 굉장히 파워풀하긴 하지만 결코 미국의 가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 선거로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이제 오바마가 오랜만에 그런 얘기를 했고요. 미국이 굉장히 아무튼 거칠어지고 있다고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국도 요즘 좀 그런 것 같아요. 한국도 그 촛불 시위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 문재인 대통령 반대하는 그런 그 특히 이제 언론들이 있잖아요. 이제 제가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오늘의 미국이기 때문에 주로 미국 뉴스를 전하고 있지만 한국의 감각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뉴스도 늘 그 뭐 리뷰를 하고 방송도 들어보고 하는데 점점 사람들이 말을 거칠게 하고 더 자극적으로 하고 방송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그 길이 들었다고 할까요? 그런데 언젠가는 또 실증 날 때가 오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특히 이제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대단하잖아요. 저는 오래전에 한 그 10년, 20년 전부터 사람들이 방송에서 그 당시에는 뭐 돈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그리고는 무슨 뭐 경제라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돈을 왜 돈이라고 하지 않을까? 참 이상했어요. 돈이라고 하고 웬만큼 그런 현실적인 단어를 쓰기는 쓰지만
어떨 때 그 방송이기 때문에 그 방송과 평소에 쓰는 언어가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방송에서 좀 피하고 그런 언어는 있죠. 있기는 있는데 요즘 한국에서는 그게 너무 그 없어서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우 속이 시원하네 나랑 똑같아 아우 저 우아한 척하는 거 너무 싫어 재수 없어 하고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가서 연설하면 사람들이 그 이슈가 무엇인가, 미국의 방향이 어떻다는 거지, 이걸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쇼 보듯이 재밌는 말 해주고 하면은 또 뭐 이런 표정 지어주고 하면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엔터테인먼트로 계속 나갈 것이 않으면 언젠가는 실증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적절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에서도 요즘 많이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뭐 이것은 제가 한국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서 뿌리 박혀 있지 않으니까 느끼는 그런 그 이질감 내지는 이질감이라기보다 걱정. 아, 방송이 저 정도까지 가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지 되지? 하는 그런 것. 자극은 더한 자극을 요하니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요즘 미국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대통령 주변에서 그런 센 말들이 오고 가니까 점점 그렇게 되는데 바뀌겠죠. 바뀌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많이 내린 한 주였어요. 대통령이 한 특히 이제 나중에 조금 세 번째는 이렇게 이 나라도 추가하고 북한도 추가하고 베네수엘라도 추가했지만 무늬만 그런 거지 결국은 무슬림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이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이것도 두려움의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행 금지안 세 번째 냈는데 이것을 연방 대법원에서 오케이라고 해줬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교 차별이고 국가차별이자 했지만 뭐 연방대법원이 미국의 최후의 판결을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또 연방대법원이 비노조원에게는 회비를 받을 수 없다. 사실은 77년부터 수십 년 동안 41년 동안 비노조원에게도 회비를 받도록 하는 것이 쭉 진행되어 왔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 회비를 받아서 여러 가지 공무원 비노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기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생님, 경찰, 또 뭐 소방관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회비를 받아서 베네핏이라든가 또 봉급 그 협상을 할 때 아주 그 돈 많이 받는 센 변호사를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쓰고 있는데 이러한 그 노조 측의 돈이 정치적으로 들어간다. 그 정치적으로 노조 돈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보수인 공화당으로 들어가겠어요? 또 그 민주당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민주당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것을 받으면 안 된다. 돈을 안 내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을 해줘야지 된다. 이게 연방대법원의 판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될 경우는 어머 돈 안 내도 되면은 내가 왜 돈을 회비를 내? 하고 회비를 안 내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 회원이 줄어들 것이고 숫자적으로나 그 돈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노조의 정치력이 파워가 줄어든다는 것을 뜻하죠. 이런 것을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하고는 이 두 가지에 찬성을 해주고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81세예요. 레이건 대통령이 세 번째로 두 번째 두 사람이 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돼서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해주고는 본인은 은퇴한다고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닐 고설치라는 아주 보수적인 대법관에 이어서 또 한 사람의 대법관을 지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앤서니 케네디도 이제 그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이런 좀 진보적인 낙태 찬성, 어포머티브 찬성, 어린이들의 사형 금지, 동성결혼 찬성 같은 것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고 나면 당연히 이 사람보다 훨씬 보수적인 사람이 들어와서 연방 대법원이 5대 4네요. 정확하게는 지금은 이제 앤서니 케네디가 이제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확실하게 공화당 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6대 3이 될 수도 있고 뭐 주로 5대 4가 될 테고 그렇게 되는 거로 가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왜 물론 나이가 81살이나 됐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하니까 상당 부분 그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왜 이때 해주느냐. 왜냐하면 대통령이 굉장히 사임해 주길 바랬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할 때
좀 사기형의 사업도 많이 했고 트럼프 유니버시티라든가 그리고 뭐 건축하고 뭐 보고하고 세금 보고도 아직 안 하잖아요. 그런 것 할 때 포브스의 전화를 다른 사람으로 트럼프의 무슨 뭐 비서라고 가장하고 목소리를 바꿔서 전화하면서 재산이 이렇게 많다고 아버지에게 다 이것을 그 물려받았다고 그 아버지가 뭐 90세 넘어서 돌아가셨는가 하는데 99세인가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90세 넘어서 장수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아들에게 상속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트럼프는 상속을 다 받았다 하니까 포브스가 더 부자로 해줘야지 된다. 목소리 바꿔서 녹음 테이프가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뭔가를 홍보를 하고 했기 때문에 또 뭐 카지노 하다 망하기도 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을 때 미국 은행에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아들이 도이체뱅크에 있는데 그 도이체뱅크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10억 달러 이상을 지원을 그 융자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에게 어디 이렇게 자리에서 만나면 아들에게 안부 전해달라고 하고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도 이제 취임식하고 며칠 만에 딸인 이방카 트럼프를 초대를 해서 이방카가 본인의 딸과 함께 대법원에 가서 같이 앤서니 케네디와 이제 점심을 먹고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대법관은 비난도 하기도 해요. 대법관도. 그러면서도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여러 번이나 칭찬을 하고 그래서 앤서니 케네디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빨리 이제 누군가를 보수적인 사람을 하라고 물러나 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 개인의 자유죠. 81세나 됐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사임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분명한 것은 공화당은 빨리 하려고 하고 빨리 해서 중간선거에도 이거 봐라 또 보수적인 그 대법관을 지명을 했어 하면서 이제 여전히 10월 선거 이후에도 그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려고 하고 민주당은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뭐 몇백 일이 남았었어요. 230 몇 일인가가 남았었는데 그때 그 오바마의 오바마의 후보를 그 대법관 후보를 선거 끝나고 해야지 된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 안 해줬잖아. 그런데 왜 이번엔 이렇게 빨리 하라고 해?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뭐 빨리 하는 쪽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293일이었군요. 그 당시에 안 해줘서 그 메리 가랜드라는 굉장히 공화당 민주당에서 다 저 정도면 괜찮다 했는데도 안 해줘서 나중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닐 고설치라는 아주 그 보수적인 사람이 연방 대법관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연방 대법원도 보수 쪽으로 바뀌고 또 대통령만 앤서니 케네디 연방 대법관의 아들일 때에 그 도이체뱅크에서 이제 융자 받은 게 아니라 쿠슈너 가족도 다른 데서 융자 받기 힘들 때 도이체뱅크에서 2억 8,500만 달러를 그 융자 받았는데 그때가 2016년 10월이었으니까 선거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쿠슈너 가족이 또 융자를 해주고 트럼프 대통령도 융자를 해주고 한 이제 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아들은 그 부동산 부분에 이제 최고 헤드가 됐고요. 그리고 이 도이체뱅크는 러시아의 돈 세탁 혐의로 미국에서 굉장히 그 조사를 많이 받고 있고요. 쿠슈너 가족은 또 뭔가를 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뉴저지주의 뉴저지시가 대통령을 싫어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 가족의 이런 프로젝트도 제대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서 뉴저지시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뉴저지시에서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당신 가족들이 뭐 돈 벌어보자고 중국에 가서 비자 장사하면서 당신 시스터가 당신 이름 팔고 백악관에 있다고 하고 우리 뒤에 백악관이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당신의 지금 사업 공동하는 공동 누구죠? 공통으로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 동업. 그 회사가 어디 내야 될 돈을 못 내서 지금 디폴트가 됐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 어떤 때는 대통령을 팔아서 돈을 벌어보려고 하고 이제는 또 대통령을 팔아서 피해자라고 하네. 이게 이제 그 뉴저지주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주변은 지금 돈과 연관돼서 계속 이제 나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지 좋은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열기가 정말로 정말로 뜨거워서 그 열기의 진짜 원인의 몇 퍼센트가 무엇이고 무엇인지를 제가 좀 알고 싶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민주당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텔즈라는 28살의 젊은 여성이 10선 민주당의 다른 하원 연방의원, 이 연방의원이 연방하원의 그 대표 그 선출하는데 나가려고 했었던 사람인데 똑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10번 했으니까 20년 정치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브롱스에 살지도 않고 퀸스에 살지도 않고 이 그 여성 예비선거 후보는 이제 당선됐으니까 후보죠, 민주당. 그 브롱스에서 태어나고 살았고 보스턴 대학교를 나오면서도 아버지가 2학년 때 숨져서 어머니를 도왔어야 됐기 때문에 그 레스토랑에서 바텐더도 했었고 버니 샌더스에게서 일했고 그 오거나이저로 그리고 에드워드 테드 케네디의 그 오피스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 대학교 다닐 때 했었던 사람인데 아주 심플해요, 메시지가. 왜 본인이 이 연방 하원 의원이 돼야지 되는가? 내가 이곳에서 자라서 브롱스에서 자라서 브롱스 거울이 돼서 알아보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에서 밥을 굶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대학교에도 공립대학교에는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야지 되고 일을 하고 열심히 부모들이 본인도 그렇게 할 경우 그래야지 되고 왜 이렇게 부자 나라인데 헬스케어가 없어서 죽어야지 되는가 해서 션 해니티처럼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너무 깜짝 놀라면서 소셜리스트 사회주의자라고 하는데 그냥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데모크라틱 소셜리스트 민주적인 사회주의자 그가 말하는 민주적인 사회주의자라는 게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할 일 하면은 돈 없어서 병원 못 가서 죽고 돈 없어서 밥 못 먹는 일 이런 일은 없어야지 된다는 게 본인이 믿는 그런 그 민주적인 그 사회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게 많이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션 해니티 같은 경우는 민주적인 사회주의, 그 앞에 민주적인 이런 그 형용사는 빼버리죠. 빼버리고 그냥 사회주의자. 미국에서도 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아직까지도 기피하는 단어이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민주당의 미래다라고 많은 사람이 보고 있고 이 후보가 당선될 것을 예측을 했었던 그런 그 전문가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름을 정말 몰랐었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아주 28살밖에 안 됐고 요즘에 어제 그제 이틀이었죠. 굉장히 많은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많고 아주 자신감이 있고 뭐 화장도 적당히 하면서 뭐 헤어스타일도 본인에 맞게 잘하고 아주 아무튼 그 에너지 자체가 너무 싱그럽고 예뻐서 누구나 보면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메시지 좋고요. 그런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그랬는데 어렸을 때부터 뭐 대통령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보니까 아유 저 지금 아직 연방 하원 의원도 못 됐는데요. 일단 되고 연방 하원 의원 하기도 굉장히 이 선거하는데 힘들던데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새로운 빛을 받고요. 너무 뭉뚱그린 이슈로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색깔을 내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또 뭐가 있나요? 네, 어제 총기 사건이 그제 있었었죠. 38살의 백인 남성이 메릴랜드주에 있는 그 캐피털 가제트라는 신문사에 들어가서 이 신문사가 몇 년 전에 본인에 관해서 어떤 본인이 이제 형사법 그 위반을 했고 기소됐고 등등한 거 그런 기사들을 냈다 해서 오랜 동안 소송도 하고 소송하면 지고 뭐 그 온라인을 통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협박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총 들고 들어가서 5명 숨지게 하고 본인은 그 지금 아직까지도 경찰 수사에 그다지 협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총 얘기도 별로 사람들이 하지도 않았어요. 지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뭐 대통령도 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총격 사건이 일어난 그날도 그 기자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기자들이 또 물어보니까 기자들도 이런 그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정도로 얘기했는데 그동안 계속 대통령이 미국 기자들 가짜다, 뉴스 가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기자들이 5명이 누군가가 편집국에 들어와서 총을 쏴서 숨졌다 하면은 뭔가가 성명 같은 것이 나오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안 했고요. 이틀째에 다른 미팅에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 정도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뭐 계속 무역에 대해서는 이제 할리 데이비슨 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회사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그 동맹국들과 관세 전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너무 비싸게 관세를 물면서 그쪽에서도 보복 관세를 물리니까 그럴 경우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 물건을 못 팔게 생겼다 해서 다른 나라에서 메이드 인 USA가 아닌 다른 곳에서 물건을 만드는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 연속 할리 데이비슨을 막 그냥 치고 욕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나중에 협박까지 했어요. 이제까지 내보지 못한 그런 아주 비싼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이 너무 순진한 거죠. 대통령이 트위터로 그러면 의도적으로 누구에겐가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트윗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회사도 우리도 하고 제너럴 모터스도 대통령에게 좀 반기 드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자동차 관세를 뭐 만지작거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WTO에서도 대통령이 탈퇴할 것이라는 말을 100번도 더 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대통령은 뭐 아니라고 WTO 세계무역기구 탈퇴 안 해야 하는데 뭐 좀 두고 보죠. 두고 보고요. 그리고는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은 이제 그 다음 주에 계속 그 얘기가 되겠죠. 이제 푸틴 대통령과 7월 그 나토 정상회담 끝나고 그 만나는데 7월 9일에 나토 정상회담이 11일, 12일이죠. 정상회담 가기 전에 연방 대법관 누구냐 하고 발표를 하고 정상회담 나토 하고 나서 나토는 나프타처럼 나쁘다라고 G7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토도 뭐 없애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우방국들을 만나고 그 바로 그 다음에 월드컵 끝나고 나면은 끝난 다음 날 그 블라디미르 푸틴 오기 편하게 핀란드 헬싱키에서 그리고 헬싱키가 조금 중도적인 도시이기도 하고요. 과거 미국 대통령과 구소련 대통령이 만난 곳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만나는데 제가 첫날부터 말씀드렸었어요. 그 북한과의 회담과 똑같이 장소 선정에서부터 그 전에 G7이냐 나토냐 G7에게 한 얘기 나토에게 한 얘기 그리고는 푸틴을 만나서 푸틴 만나기 전부터 지금 푸틴이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느냐 이런 미국의 정보국과 의회에서 내린 결정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대통령이 또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굉장히 이 내용이 이제 주목이 되겠죠. 또 그 푸틴을 그 G8에 다시 가입시켜야 된다고 하고 크림반도가 러시아를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그 G7 국가에서 G8으로 하다가 푸틴을 쫓아내버렸는데 오히려 그 대통령 크림반도가 뭐 다 러시아 말을 하니까 러시아에 속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예전에 무슨 누구죠? 저기 세라페일린이 우리 집 앞에서 뭐 러시아가 보여. 뭐 이렇게 얘기한 것과 좀 비슷한 얘기, 완전히 비슷하진 않지만 언어를 사용하니까 그 나라가 돼야지 된다. 그러면은 그 전에 그 크림반도가 구소련에 속했던 적이 있고 그리고 그럼 그 과거에는 어땠지? 그리고 구소련이 해체될 때 어느 나라를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15개 국가인가를 또 다 자치국으로 해줬고 그러므로 인해서 고르바초프가 모든 것을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정말로 그 중요한 민주화를 했고 칭송을 받는데 지금 러시아 말 쓰니까 그러면은 그럼 러시아 말 쓰는 국가가 크림반도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국가들 다 그럼 다 러시아로 다 가야지 되나요? 뭐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에 굉장히 주목이 될 것 같고요. 또 역시 그 다음 주에는 딱 걸려 있으니까는요. 마이크 폼페오 그 국무장관이 북한에 가니까 어떤 형태로든 실제보다도 더 좋은 그 미국의 좋은 회담을 한 것으로 공개적으로는 발표를 하는 쪽으로 이미 시나리오는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두 가지 큰 뉴스가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위켄드 에디션에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계속 연속해서 다음 주에도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오늘 또 못다 전해드린 내용보다도 조금 더 새로운 미국에서 보는 한국을 내일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